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92페이지 문제집을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1번 보시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처리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연안 침식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인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20%입니다. 개발인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은 기반시설 부담 고려 지정하여야 한다. 그 세 개 빼고는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요건 갖추었을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래서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이었다면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효과가 되게 됩니다. 3, 4, 5 잘 모릅니다. 2번 알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3번은 풀지 마십시오. 3번은 한 10년 전에는 신기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게 3번입니다. 4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 수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 나라 돈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기반시설 설치는 나라 돈으로 설치한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에 신축, 증축하는 자가 설치한다. 신축, 증축하는 자가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중복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구역 지정 후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된다. 1년.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건축물 건축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인구 계속 늘어나는 곳입니다. 기반시설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천천히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하면 1년 내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날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치료되는 것이죠.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이죠. 3만이 아니라 10만. 그래서 우리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10만만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라는 말 추천하시고 신축, 증축 추천했습니다. 개축, 재축하는 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아니죠. 그리고 4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사용 승인 신청 시 추천했습니다.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징수 절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 통지하고 통지 받은 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통지는 허가 받은 후 2개월 이내 사후 통지하는 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는 사용 승인 이후에 내는 겁니까? 사용 승인 전에 내는 것입니까? 신청 시라고 하면 승인 나오기 전에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세무팀 있지 않습니까? 3, 4기동대. 우리 헌법 34조에는 조세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헌법 34조가 세금과 관련된 조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기동팀은 왜 삼산지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납세 의무 있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 납세 조항이 헌법 34조에 있거든요. 헌법 34조로 해서 3, 4기동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TV 드라마에서나 받고 평상시에 볼 일 없다? 양도소득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다들 골드바에다가 현금 다발 다 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4번과 관련되어서는 부가통지는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얼마? 2개월. 돈 내는 것은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5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물납 가능하다. 그래서 부가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 인정할 수 있다. 물납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은 20% 이상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늘어나거나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동네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합니다. 법령 개정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지역과 관련된 각종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20%란 말과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 말 보게 되면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3년 되는 날 해제된 것입니다. 3년이 아니라 1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3년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겠죠. 1년 되는 다음 날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 5번은 대상과 부가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보셨습니다. 6번입니다. 광역시의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설치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수립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관할관청이고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관할관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 특광시군이고 예외 국도이며 결정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지도이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되고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설 설치 계획은 누가?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로서 지정권자이고 수립권자가 되게 됩니다. 1번 이해되신 겁니다. 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해야 됩니다. 다만 돈과 관련된 행정계획일 때는 심의할 필요 있다 없다. 돈과 관련될 때는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심의 없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놓습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우리 막말로 공법에 끝에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그 없다가 틀린 겁니다. 공법의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래서 30회 같은 경우는 없다만 찾으면 제가 알기에 6문제가 7문제를 정답 맞출 수 있거든요.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대신 그 100%는 아니죠. 10%의 이외에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공법상 부정문은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원칙입니다. 만약 없다는 와 있다면 있다를 바꿔놓은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답 3번입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거 바뀌어 있으면 안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의 필사항은 몇 개? 5개. 기반 설치 계획의 필사항은 하나. 그래서 5개를 수립함으로써 하나 대신 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4번 지문과 관련되어 꼭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 성격은 개발행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겁니다. 반면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때 저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개발 못하게 막는 제도라고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원래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이내 수립한다고 하면 저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6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기반설 설치 계획으로 대신 한다. 그 의미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둘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기반설 부담 구역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대신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은 1년 내에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1년 이내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상 실효 총 몇 번 있다? 4번인데요. 첫 번째는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시가조정구역은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서는 20년 내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10년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이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한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때는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3년, 5년이었습니다. 구역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계획 결정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 위반 제한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돌입해야 되고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실효 국토계획법에서는 4군데 존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7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대학. 학교는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역 주민이 입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8번 함께 보십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강화만 나와야 되지 완화란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50%란 말이 나오게 되면 용적률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 건폐율을 50% 범위 내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으로서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거 상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 추천없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이 두 개가 조합되어 있으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시장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전체가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하는 자 중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만 부과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9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의 가능성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시면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는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여 기반설 유발 개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그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여 책정해 놓은 것이 기반설 유발 개수인데 현재 단독택과 공동주택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하게 되면 2종이 높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시험에 2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의료시설은 병원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은 도서관이나 학교를 말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용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전기, 수도 사용량이 제한되는 반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24시간 전기, 수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기반설 유발 개수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꼭 보셔야 됩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 산정 시에 기반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한다. 용지 비용 줄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반설이 초등학교라고 하면 건축물 건축 비용과 용지 확보 비용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지 용지 비용 빼고 건축물 건축 비용만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 등의 기반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에 대한 구입 비용, 매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번 용지 비용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2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하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 관리 운영을 위해 기반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해야 한다. 기반설 부담구역부터 특별회계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반설 부담구역마다 기반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했으면 그것은 그 돈은 그 동네만 사용한다. 다른 동네도 함께 사용한다. 그 동네만.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별로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비견되는 개념이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일반 회계는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사용할 예산을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고 편성하게 되면 그게 일반 회계이고요.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가끔 지원금 100만 원 넘게 받으셨거든요. 그런 집행은 어디에 반영된 것이다? 특별 회계입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은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회계로 편성되는 것이지 일반 회계 편성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소고기 많이 사 드셨습니까? 지원금 가지고 학원비 하셨습니까? 고기라도 드시지.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개념 보시면서 특별 회계라는 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번. 기반 설치 비용은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 납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 설치와 관련되어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돈 내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답을 4번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반 설치 계획이 있는데 3번만 바로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초과하는 부분만. 그래서 만약 기존 건축물이 300제곱미터였는데 얘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400 만들게 되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100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100만.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설치비용 부담한다.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 5번 지나치게 훌륭한 질문이고 여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만 보시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청취,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하질 않습니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기반 설치 계획과 기반설 부담 계획이라는 것을 각각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 설치 계획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당시에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수립하는 기반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이 딱 3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요. 세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실시 계획 수립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3개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규제와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도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은 딱 3개입니다. 반면에 기반설 부담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계획은 기반설 부담 구역의 총 기반설 설치 비용의 산정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각각의 부담하는 자가 얼마의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받는지. 그래서 기반설 부담 계획은 비용 부담과 관련된 행정 계획으로서 이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고요. 기반 설치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반설 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와본 적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계획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은 기반설 설치 계획과 단계별 집행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실시 계획 3가지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것만 잘 해놓습니다. 예. 11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다 보셨던 거고 5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 외에 관할구역 단위로 관할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으로 특별회계 설치해야 한다. 근데 그냥 얘는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은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얘는 해도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독택과 공동택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라는 기억해 놓으시고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2종이 높게 책정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칙 나오는데 시장 군수가 주민 의견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5번 보시게 되면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은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를 보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기억하실 것이 기반 설치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안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2번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3번 청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청문은 나오면 까닭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자격취소나 등록 말소 시에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만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한다 안 한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 안 합니다. 예, 취소, 말소만 중요한 행정처분일 때만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밥으로 찍게 된다고 하면 니은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다. 구속력 없다. 구속력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취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취소란 말은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시료는 들어봤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3년 내 계획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상실 시료는 보신 적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취소한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지금 청문은 취소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할 때만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 지키십니다. 너무 훌륭한 문제이고 그리고 5번 지키십니다. 시범 도출도 안 하십니다. 안 나오는 건 잘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제 개발법 함께 해나가십니다. 개발법은 오늘 잘 정리하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출제하는 6문제 중에 4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집 함께 보시는데 56페이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56페이지 찾으셨죠? 56페이지입니다. 1.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8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니은 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줄 게 있습니다.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시가지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반면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만들게 되면 걔가 단지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를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하는 개발구역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사업하는 곳을 우리는 정비구역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곳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며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4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었는데 이 개발사업 절차와 정비사업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함께 묶어버리게 되면 그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분가해서 별도 법률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사업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이 개발구역에서는 장기 발전 방향만 지시하는 것입니까? 실제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것입니까?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계획 수립하는 자와 구역 지정한 자를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이다?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동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이를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저 개발계획의 가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체는 바로 개발정비보전 집행과 관련된 구역 지정이 되고 그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료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개발계획의 법적 지위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1단계라 하고 그 1단계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하나 정리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첫 번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뭔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편하다, 개발사업이 편하다. 개발사업이 편합니다.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동의 없고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면 정비사업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같이 이미 관할구역의 모든 개발사업이 완료된 곳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그냥 텅텅 빈 데다가 새로운 개발 사업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최근 5년 사이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 하는 때도 현대와 대림이 시공자로 입찰했었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런 쪽 쳐다 안 봅니다. 하는 이야기가 정비사업 하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별로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관심 안 두는 것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뭔가 만드는 겁니다. 기반설 있는 상태이다. 아예 없는 상태이다.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는 참 다양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계획 내용에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개발 계획에는 총 17개의 내용이 개발 계획에 담겨야 되는데 그 17개 중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 잠깐 살펴보시면 67페이지 찾으셨죠? 67페이지 찾았습니까? 67페이지에 실시 계획이라는 것 찾을 수 있고 우리 기억 보시면 시행자는 실시 계획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화는 1단계는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해당되고 2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 사업할 시행자 그리고 저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되겠습니까? 지정권자. 개발사업의 관할 관청은 1단계 지정권자입니다. 2단계에도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저 실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된다 빠진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은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가격은 그냥 올라갑니까? 급등해버리겠습니까? 급등. 그래서 녹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때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저 내용에는 17개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저 17개 중에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공법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죠.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임순.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 개발계획에는 시행 방식이 포함되게 되는데 저 시행 방식 중에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으로 크게 양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 하나입니다. 이해관계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 끝날 때까지 토지 소유자 혼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무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고 공사 완료된 이후 환지청을 통해 종전 토지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으로 환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저 환지 받을 때까지 이해관계인이죠.
저 이해관계 무시하고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면 누구 동의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수용 시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이 동의와 관련된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특례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결론은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개발 계획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때? 급등하는 곳일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립 시기는 원칙 동시인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개발 계획에는 17개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17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 내용이다? 실시 계획 내용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에 담을 17개 사항 중에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다? 박수하면 임수. 우리 박수무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라도 기억해 주시면서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리고 저 개발 계획 내용에는 사업 시행 방식을 다루는데 유독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330만이라는 것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걸 요약집에서 잠깐 보십니다. 여기가 꼭 시험 문제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6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56페이지 2번 수립 시기 찾으셨죠? 류어문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할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지정 후 줄만 적었습니다. 1번 개발계획 공모할 때 여기 공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세종시는 도시개발 사업을 국제 공모전을 통해 개발계획 설계도면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 역할하는 것이 개발계획인데 그 설계도면 작성하고자 한다면 구역이 먼저 결정돼야만 설계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공모전 실시하는 때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들어주십시오. 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그 면적이 아주 넓은 편입니까? 적당한 편입니까? 세종시는 이게 중심 도로가 왕복 8차선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외국 사람들이 설계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이라고 하는 행정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뉴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워싱턴과 뉴욕 생각하면서 적당한 인구들 거주하라고 설계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러시아워 시간대는 교통체증 현상이 좀 발생하고 그것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 12차선에서 16차선 정도의 중앙대로 간선도로가 하나 확보돼야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농담만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그 국제 공모전을 통해 외국인이 세종시에 대한 설계도를 마련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설계도면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이 확정된 때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전 실시하는 경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자연녹지적, 3번 생산녹지적, 4번 도시지역 외 지역 2, 3, 4 묶어놓습니다. 녹관 농자이죠. 녹관 농자입니다. 구역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 주상공 몇 개입니까? 3개. 그러면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라고 하면 녹관 농자의 면적은 70% 이상 되고 주는 녹관 농자이죠. 이런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5번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 안 하십시오. 다만 요즘 이슈되는 게 국가균형 발전이더라고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1기 혁신도시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문 대통령 시절에 2기 혁신도시 지정 된다? 안 된다? 분위기가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충청남도권이라고 하면 혁신도시가 아예 없거든요. 1기 혁신도시 지정할 때 건너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정하면 하나만 지정해 주는 것을 감지적지 할 것입니까? 2개 이상은 지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일할 자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시험 공부가 중요하시고 뭐 개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된 경우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주상 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 30% 이하인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한다. 녹과농자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보전 녹지지역은 이번에 용산 미군 기지 이전하게 되면 그 용산에 공원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우리 센트럴파크라는 곳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공원은 1년 이용하고 개발 사업 해버린다? 100년 간다? 100년 갑니다. 그래서 이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 이꼴 뭡니까? 공원. 공원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결국 녹지지역 중에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관농자라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토지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천천히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개발계획 내용 찾으셨죠? 1호부터 10조 사항이 포함돼야 되는데 4가지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밖 추천없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사업 비용은 모두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다른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3기 시도지가 지정되거나 또는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면 그 세종시와 청주나 천안이나 대전 연결되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 설치하게 되면 누가 얼마만큼 이익 챙기는지 심지어 지하철과 관련되어서는 지하철이 2개 도시 이상에 걸쳐 설치하게 된다면 그 설치 길이에 따라 유지 관리 비용 다 분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호 협의해서 비용 부담한다고 하면 협의하는 시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박수하면 임순의 박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각종 권리. 어업권이라는 거 찾으셨죠? 광업권 그리고 어업권 뒤에 오랜만에 개발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예. 양식업권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나 추가해 놓습니다. 이게 8월 달에 바뀔 상황인데 양식장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상 대상이라는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된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또는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는 쉽게 권리관계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권리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임대택 건설 계획 등의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만들어 놓고 그냥 입주시키는 겁니까? 세입자가 원하는,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주택 건설해야 됩니까?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충 임대주택 만들어 놓고 철거민들을 입주시켜 버렸거든요. 지금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누가 발언권이 더 세다? 그냥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들고 있는 학생들이 더 이상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임대택과 관련되어서도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택 건설해 줘야 되지. 그냥 만들어 놓고 입주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택 건설 계획 등은 시간 많이 걸린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개발 차시였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 워낙 넓어 109, 209, 309로 나누어 109가 먼저 사업하게 되면 저 109 개발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하길 원하겠습니까? 천천히 하길 원하겠습니까? 다들 빨리 하길 원합니다. 합의 쉽게 이루어진다? 어렵다? 우리 동네부터 해달라고 할 텐데요. 다들 손들고 있을 텐데요. 합의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순환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천천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네 가지는 다 시간 많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17개 개발 계획 내용 중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악걸자 조합하면 뭐다?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립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기본계획 성격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성격 가지는 개발계획은 그 두 가지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얘는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는 겁니다. 얘는 뭐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다? 관리계획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리어먼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줄만 좀 없습니다. 주거, 생산, 교육 서로 조화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기 신도시는 언제 지정했다? 89년도에 분당 그리고 일산 신도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과 일산은 배드타운이거든요. 배드타운입니다. 주거 기능만 강조되었지 다른 기능은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내에 2기 신도시 지정할 때 판교라고 하는 신도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판교 만들면서 단순히 배드타운만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에 도시가 자급자족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 기능까지 갖춘 신도시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다양한 복합 기능이 조화 이루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복합 기능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 놓게 된 겁니다. 추진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개발법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2번, 100만 제곱미터 2번,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가 2번 나오는 것을 파악할 겁니다. 그 330만은 지금 복합기능 도시라는 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되어 330만의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얘는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그리고 30만 제곱미터와 관련되어서는 비도시역에 대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모 30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고자 한다면 면적 얼마 이상 돼야 된다? 30만.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
협의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다리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30만 2번, 100만 2번, 330만 2번 나오는데 지금 한번 보신 겁니다. 계속 반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쉴 때 되셨거든요. 쉬었다 하십니다.